여러분은 인류 문명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아마 거대한 피라미드나 세련된 토기, 혹은 바퀴 같은 획기적인 발명품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는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문명의 첫 번째 증거로 1만 5천 년 전 유적에서 발견된 치유된 넙다리뼈를 꼽았거든요. 넙다리뼈라고요? 화려한 유물도 아니고 그냥 부러졌다가 붙은 뼈 하나가 문명의 시작이라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치열한 약육강식의 세계인 야생에서 다리가 부러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말이죠.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다리 골절이 곧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포식자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고 물을 마시러 강가로 가갈 수도 없거든요. 당연히 사냥을 해서 먹이를 구할 수도 없게 됩니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 누군가 돕지 않는다면 그 개체는 다른 맹수의 먹이가 되거나 굶어 죽는 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정말 냉혹한 현실이네요. 다친 동료를 챙기기보다는 집단 전체의 생존을 위해 버리고 가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생물학적인 관점만 본다면 다친 개체는 집단의 이동 속도를 늦추고 소중한 식량만 축내는 짐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마가렛 미드가 발견한 그 대퇴골은 아주 깨끗하게 다시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가 다친 동료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뼈가 다시 붙을 때까지 몇 달 동안이나 자기가 구한 귀한 음식을 나눠주며 곁을 지켰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셈이죠. 미드는 바로 이 이타심과 돌봄이야말로 야생의 법칙을 넘어선 문명의 진짜 시작이라고 본 겁니다. 듣고 보니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단순히 도구를 만드는 기술보다 누군가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먼저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면 거친 들판에서 매머드를 사냥하는 강인한 전사만 떠올리기 쉽지만요. 사실 인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날카로운 창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돌보는 공감 능력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대형 포유류에 비해 신체적으로는 정말 형편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죽이 두꺼운 것도 아니고 발톱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며 달리기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른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인간의 아기는 태어나서 스스로 걷기까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릴 정도로 극도로 취약한 상태로 태어나죠. 그러게요. 단독으로 야생에 던져진다면 인간만큼 생존 확률이 낮은 동물도 드물 것 같아요. 바로 그 약점이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한 한계가 우리를 집단으로 뭉치게 만들었고 서로를 돌보게 한 동력이 되었거든요. 인간의 뇌가 커진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학설이 있지만 동료와 소통하고 타인의 마음을 읽기 위해 진화했다는 사회적 뇌 가설이 아주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똑똑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함께 살아남는 법을 고민하다 보니 똑똑해진 셈이죠.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는 역설이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옛말 척박한 환경에서 다친 사람을 돌보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인류학적 발굴 현장을 보면 그 흔적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아가 다 빠져서 음식을 씹을 수 없는 노인의 유골이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그 노인이 죽기 전까지 몇 년을 더 살았다는 건 누군가 음식을 부드럽게 씹어서 먹여주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본능을 넘어서는 일이죠. 나에게 당장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고 그 고통을 본담하려는 고도의 사회적 메커니즘이 작동한 겁니다. 이건 정말 현대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우리는 효율성이나 경쟁을 문명의 상징처럼 말하지만 정작 문명의 뿌리는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돌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생존 효율성만 따졌다면 우리는 진작에 멸종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가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를 선택했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유적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차이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두 종 모두 다친 흔적이 있는 유골이 나오지만 호모사피엔스의 유적에서는 훨씬 더 장기적인 치유와 회복의 흔적이 빈번하게 나타나거든요. 이는 집단 내부의 결속력과 돌봄의 체계가 우리 종의 생존에 얼마나 핵심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치유된 넙다리뼈가 단순히 따뜻한 미담을 넘어서 인류라는 종의 생존 전략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뼈가 붙는 시간 동안 누군가는 사냥터로 나가는 대신 동료의 옆에 남아 맹수를 감시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차가운 밤 공기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을 지키고 체온을 나눴겠죠.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면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복잡한 사회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기술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타적인 돌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만 있다고 해서 다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게 뭔가요? 역시 도구나 지식 같은 게 필요했을까요? 맞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에너지입니다.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사냥을 하지 못하는 동안 소비할 추가적인 칼로리가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자신이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남을 먹여 살린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결국 인류는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칼로리를 얻어내는 법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을 잘하게 된 이유가 단지 착해서가 아니라 협력하지 않으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아주 귀한 식재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협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식재료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바로 거대 동물의 고기, 즉 단백질 덩어리들입니다. 혼자선 절대 잡을 수 없는 매머드나 들소 같은 대형 포유류를 사냥하는 건 인류에 있어 일종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게임이었거든요. 성공만 하면 수십 명의 부족원이 며칠을 배불리 먹고도 남을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실패하면 누군가는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 위험한 도박을 성공시키기 위해 인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다친 사람을 돌보는 수준을 넘어서 수십 명의 발소리와 호흡을 하나로 맞추는 고도의 전술 말입니다. 이런 전술적 협력이 가능해지려면 한 가지 장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눈앞에 사냥감의 정신이 팔려있는 상황에서도 서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체계가 필요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렇게 긴박한 사냥터에서 서로 말도 안 통하던 시절에 어떻게 그 호흡을 완벽하게 맞췄을까요? 단순히 눈치만으로 거대한 매머드를 몰아넣고 사냥한다는 게 사실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인류가 다른 영장류와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대목입니다. 인류학자들은 이걸 공동의도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와 상대방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서로가 인지하고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침팬지도 함께 사냥을 하긴 하지만 각자 고기를 먹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구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면에 인간은 내가 저기서 소리를 지르면 동료가 저쪽으로 맹수를 몰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고도의 신뢰가 가능했던 건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돌봄의 역사 덕분이에요. 아플 때 나를 버리지 않았던 저 동료가 사냥터에서도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목숨을 건 협동이 가능했던 거죠. 결국 아픈 사람을 돌보던 따뜻한 마음이 가장 날카로운 사냥 기술로 변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가장 부드러운 감정인 이타심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가 된 거니까요. 이렇게 협력이 고도화되면서 인류는 더 많은 고단백 식량을 확보하게 됐고 이건 다시 우리 뇌를 키우는 연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뇌가 커지면서 우리가 단순히 똑똑해진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폭발적으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상대방이 나를 속이려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도우려는지 본능적으로 감지하게 됐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문화와 도덕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력을 잘하는 개체들이 살아남고 그들이 다시 더 큰 집단을 이루는 선순환이 일어난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해결해야 할 마지막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협동을 잘해서 사냥에 성공해도 날 것 그대로의 고기를 소화시키는 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일이었거든요. 인간의 소화기관은 다른 동물에 비해 굉장히 짧고 취약합니다. 이건 우리가 먹는 걸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쓰는 대신 그 에너지를 뇌를 돌리는데 몰아주기로 진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외부에서 음식을 미리 소화시켜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도구가 필요해졌습니다. 외부에서 음식을 소화시킨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깊이 있게 다룰 불의 발견과 요리의 혁명입니다. 불은 단순히 추위를 막아주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우리 몸이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고도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해줬죠. 이 과정에서 남는 에너지가 전부 뇌로 가면서 사피엔스의 지능은 그야말로 폭발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이 불이라는 것도 결국 돌봄의 연장선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불씨를 지켜야 하고 누군가는 땔감을 구해와야 하거든요. 듣고 보니 인류의 진화는 어느 한순간의 천재적인 발명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돌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의 연속이었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처음 질문하셨던 그 치유된 넙다리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 뼈는 단순히 부러졌다가 붙은 기록이 아닙니다. 그건 인류가 자연의 냉혹한 법칙인 약육강식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선언문과도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지키고 음식을 나누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들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든 겁니다. 만약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다친 동료를 그냥 버리고 떠났다면 지금의 인류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다리뼈 하나에도 수만 년 전 조상들의 눈물겨운 협력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져서 뭉클해집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서로 도우려 하는지 그 근원을 찾은 기분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느끼는 고독이나 외로움도 사실은 협력하며 살아가도록 설계된 우리 본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인류를 가장 강하게 만든 건 날카로운 발톱이나 힘센 근육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돌봄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돌봄의 시스템이 구축된 덕분에 인류는 이제 불을 지배하고 자연을 변혁시키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약한 존재들이 모여 가장 강한 역사를 써내려간 이 놀라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죠. 약한 것들의 위대한 생존이란 말이 가슴에 깊이 남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